안녕하세요. 오늘을 읽는 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안도현의 시집 북항 골랐습니다. 왜 이 시집인지는 맨 마지막에 밝혀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2012년에 간행된 시집이라는 점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일기라는 시를 보겠습니다. 일기들 쓰시나요? 하루하루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다시 생각하게 되는 나날들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사슴벌레입니다. 요즘은 애완곤충으로 아이들이 많이 기른다고 하는데 요즘도 자연에서 쉽게 볼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릴 때도 아니죠. 20년, 30년 저쪽까지만 해도 사슴벌레가 마루에 찾아오곤 했었죠. 시인이 사는 시골에서도 그랬던 듯합니다. 일기 보시죠. 오전에 깡마른 국화꽃 옷자란 눈썹을 가위로 잘랐다. 오후에는 지난 여름 마루 끝에 다녀간 사슴벌레에게 엽서를 써서 보내고 고장난 감나무를 고쳐주러 온 의원에게 감나무 그늘에 수리도 부탁하였다. 추녀 끝으로 줄지어 스며드는 기러기 73마리까지 세다가 그만두었다. 저녁이 부엌으로 사무치게 왔으나 불빛 죽이고 두어 가지 찬에다 밥을 먹었다. 그렇다고 해도 이것 말고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말인가? 느낌이 옵니까? 아직도 느낌이 안 오면은 큰일인데. 시집의 끝부분에 보면은 해설이 실려 있습니다. 은유의 울타리라는 제목의 황현산 선생의 글인데요. 밤이 선생이다. 기억하십니까? 황현산 선생 책은 여러 권 소개해 드렸었죠. 그 황현산 선생이 돌아가시기 전에 쓴 글이 실려 있습니다. 이 해설에서 각별하게 주목한 작품이 바로 이 일기예요. 이 시집을 혹시 보실 기회가 있으면은 저 뒤에 실려 있는 황현산 선생의 해설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를 깊이 읽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시를 읽는 최종적인 주체는 독자여야 되죠. 참조만 하시는 말씀입니다. 훌륭한 비평가들의 안내를 받는 건 좋은데 그 훌륭한 비평가들의 해석을 그대로 추종하는 것은 내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시를 읽는데 많은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일기라는 작품 잠깐 보겠습니다. 오전에는 무슨 일을 합니까? 깡마른 국화꽃 옷자란 눈썹을 가위로 잘랐대요. 옷자란 눈썹이 어디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국화꽃의 그 옷자란 그 눈썹, 꽃의 그 눈썹인지 아니면 국화꽃이라는 그 식물 한 그루나 한 포기의 그 옷자란 눈썹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상상하십시오. 혹시 국화꽃을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실지도 모르겠네요. 오후에는 뭘 합니까? 지난 여름 마루 끝에 다녀간 사슴벌레에게 엽서를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이 행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죠. 사슴벌레를 진짜 사슴벌레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사슴벌레라는 별명을 가진 동물일 수도 있을 것 같죠. 그렇다면 진짜 사슴벌레라면은 지난 여름 마루 끝에 다녀간 사슴벌레에게 지금 잘 있느냐고 안부를 묻는, 마음속으로 안부를 물었다는 의미가 될 테고 사슴벌레라는 별명을 가진 동물하면은 그 동물에게 엽서를 썼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 보죠. 고장난 감나무 고쳐주러 온 의원에게 나무를 돌봐주는 사람들 있죠. 감나무 그늘의 수리도 부탁하였다. 감나무가 그늘을 잘 들이울 수 있도록 아니면 감나무가 어딘가 아파서 가지를 잘 못 치니까 그걸 잘 자라게 하려고 했는지 이런저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사행이 재밌습니다. 추녀 끝으로 줄지어 스며드는 기러기 73마리까지 세다가 그만두었다. 이 행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그 추녀 끝으로 멀리 바라보니까 기러기가 날아가는 게 보였던 모양이죠. 그 기러기를 하나, 둘, 73까지 세다가 그만두었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저에게는. 근데 또 시간의 경과, 해가 지는 모습을 기러기가 집 안으로 스며드는 것으로 읽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해석이 훨씬 시적이죠. 그렇죠? 어둠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해가 지는 모습을 기러기가 집 안으로 날아드는 모습으로 은유한 것을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이 시행. 그리고 저녁이 부엌으로 사무치게 왔으나 불빛 죽이고 두어 가지 찬에다 밥을 먹었다. 한국어에서 아주 깊은 그 의미를 거느린 어휘 중에 하나죠. 사무치다. 그리움에 사무치기도 하고요. 사무치게 아프기도 하고요. 사무치다. 참 의미가 풍성한, 정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그 깊은 그늘을 간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 사무치다. 저녁이 부엌으로 사무치게 왔다 그러니까 사무치게는 대개 뭐 그리움이나 아픔, 상처 이런 것과 관련이 되죠. 또는 고독, 외로움 이런 것과 관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이 부엌으로 사무치게 외로운 내 삶으로 뭐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치게 왔으나 불빛 죽이고, 사무치게 왔으니까 불빛이 환하면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아니면 어둑신한 컴컴한 이런 의미로 읽을 수도 있겠죠. 불빛 죽이고 두어 가지 찬에다 조촐하게 밥을 먹었다고 얘기합니다. 혼자 사는 시인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행을 갈죠. 이 행갈이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 여백을 감당할 수 있어야 시를 읽는 길이 훨씬 더 넓어집니다. 이 여백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시를 표면적으로만 읽을 가능성이 높아요. 강보다 더 아득한 여백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것 말고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말인가?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죠. 고독하고 어찌 보면 외로운 일상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별 의미 없는 일상처럼 보이지만은 그렇다고 해도 이것 말고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말인가? 무엇이 중요한겨? 이 일상이 얼마 소중한지 아마 새삼 절실하게 사무치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가 말이죠. 일기 함께 봤습니다. 이 시의 한 작품만 가지고도 여러분과 1시간 얘기해도 모자랄 겁니다. 아쉽지만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진 보이시나요? 백년입니다. 백년. 기억 속의 연꽃은 하회마을 입구에 핀 백년과, 그리고 전주 덕진공원의 연밭이 아주 유명한데요. 그 덕진공원의 흰 연꽃도 눈에 선합니다. 뭐 곳곳에 연꽃들이 많이 있죠. 정멸이라는 제목이신데요. 정멸, 불교에서 많이 쓰는 용어죠. 정멸보궁 이런 말 쓰잖아요. 왜? 고요, 조용함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어느 겨울날 아주 한가롭고 조용한 풍경입니다. 잘 쓴 시입니다. 재밌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시 한 편을 잘 이해하시려면은 하나의 이야기로 풀어보시라고 했습니다. 한 편의 그 에세이처럼 다시 쓰기를 해보시면은 시가 훨씬 가깝게 와 닿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 상상력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보시죠. 장독 항아리 뚜껑 위에 눈이 내렸다. 간밤에 뒤뜰에 누가 못을 파고 대여섯 포기 연꽃을 심었느냐. 겨울 아침에 브래지어처럼 백년이 벙그러서 좋고 저 연꽃과 나 사이에 눈부신 거리를 거저 얻어 좋다. 마른 풀 덤불 잡기장에 참새야 무얼 그리 총총 적느냐. 엄한 원고 마가미를 넘겨야 비로소 시가 오는 습성이 좀 오래갔으면 한다. 오후에는 눈 녹은 물로 손을 씻고 저 연못으로 소금쟁이가 타고 갈 뗏목을 만들어야겠다. 설명이 필요한가요?
설명 필요하다 그러면은 어쩌면 좋아. 큰일입니다.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장독 항아리 뚜껑에 눈이 내렸습니다. 이 장면은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죠. 근데 시인의 상상은 어디로 번져갑니까? 이 장독 항아리 뚜껑 위에 쌓인 눈이 바로 연꽃이라는 상상으로 이어집니다. 그렇죠? 간밤에 뒤뜰에 누가 못을 파서 대여섯 폭의 연꽃을 심었고 그 간밤에 연꽃이 피어난 거죠. 어디 위에? 장독 항아리 뚜껑 위에. 무엇으로? 눈으로. 이럴 때 소주 한잔 마셔야 돼요. 겨울 아침에 브래지어처럼 100년이 번글어서 좋고, 겨울 아침이죠? 브래지어처럼 100년 하얀 연꽃이 번글어서 좋고, 저 연꽃과 나 사이에 눈부신 거리를 거저 얻어 줬다. 이 때 아닌 겨울에 핀 연꽃, 시간의 거리죠. 그리고 저 장독 항아리와 그걸 바라보고 있는 나 사이의 거리, 깨달음의 거리일까요? 아니면 상상의 거리일까요? 그런 거리를 거저 얻어 줬답니다. 시인의 눈길이 옮겨갑니다. 화자의 눈길이라 해야겠죠. 마른 풀 덤불 잡기장의 참새야 무얼 그리 총총 적느냐. 마른 풀 덤불 위에서 먹이를 쪼고 있는 참새가 있었던 모양이죠. 그걸 잡기장이라고 표현했고요. 뭘 그리 총총 적느냐 했는데 이 적는 모습은 참새는 바로 시인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엄한 원고 마가미를 넘겨야 비로소 시가 오는 습성이 좀 오래 갔으면 한다라는 문장으로 이어지죠. 그죠? 원고 마감이 돼서야 시를 쓸 수 있다. 그 긴장감 때문인지 무슨 마음의 장난인지 모르겠지만 꼭 이 시를 넘겨야, 데드라인을 넘기고 나서야 글이 되는 그 심산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숙제도 꼭 그렇죠. 닥쳐야 하게 되죠. 닥쳐야. 그래야 또 긴장감이 있어서 잘 한다고들 해요. 참새는 시인의 모습입니다. 열심히 지금 원고 마감에 맞춰서 또 넘겨서 시를 쓰고 있는 모습이 눈에 선하죠. 오후에는 이제 끝났습니다. 시 쓰는 게 끝난 모양입니다. 눈 녹은 물로 손을 씻고 저 연못으로 소금쟁이가 타고 갈 뗏목을 만들어야겠다. 소금쟁이 아시죠? 물 위에 총총총총 뛰어다니는 곤충 있죠? 소금쟁이가 타고 갈 뗏목을 만들어야겠다. 어떻습니까? 이 조용한 풍경 속에서 시인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음 작품 볼까요? 눈 동그랗게 뜨시고 귀 쫑긋하고 들으십시오. 시인 안도연이 여러분에게 재테크를 알려드린답니다. 하하, 시인이 재테크를 한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입니다. 대단히 유머러스하고요. 상상력도 그냥 흥미진진하게 펼쳐집니다. 저는 재테크가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이 혼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책 살 돈으로 뭘 샀으면 어쩌을 것이다 라는 그 지청구를 꽤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다들 포기하신 것 같아요. 주변에 계신 어른들이 저 사람 저렇게 사니까 그런 것 같다는 모양입니다. 이런 재테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도연 시인이 알려주는 재테크 재밌습니다. 먼저 읽어보죠. 한평 남짓 얼갈이 배추 씨를 뿌렸다. 20날이 지나니 한 뼘 크기의 이파리가 몇 장 펄럭였다. 바람이 이파리를 흔든 게 아니었다. 애벌레들이 제 맘대로 길을 내고 똥을 싸고 길가에 깃발을 꽂는 통에 설핏 펄럭이는 것처럼 보였던 것. 동네 노인들이 혀를 차며 약을 좀 하라 했으나 그래야지요 하고는 그만두었다. 한평 남짓 애벌레를 키우기로 작심했던 것. 또 20날이 지나 애벌레가 나비가 되면 나는 한평 얼갈이 배추밭의 주인이자 나비의 주인이 되는 것. 그리하여 나비는 멀지 않아 배추밭 둘레의 허공을 다 차지할 것이고 나비가 날아가는 곳까지가, 나비가 울타리를 치고 돌아오는 그 안쪽까지가 모두 내 소유가 되는 것. 대단한 재테크죠? 나비를 특사로 보내서 나비가 가는 곳
집까지가 다 자신의 소유가 된다고 시인은 얘기합니다. 재밌죠? 여러분의 재테크는 어떻습니까? 이 시집 한 권 사서 호주머니에 또는 핸드백에 넣고 버스 안에서 또는 이 바람 부는 햇빛 아래서 펼쳐 있는 것, 이만한 또 재테크가 어디 있겠습니까? 더 설명이 필요 없죠. 이 시는 많은 설명이 정말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천천히 읽어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줄 압니다. 자, 다음 작품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북항이라는 시집을 고른 이유는 바로 이 작품 때문입니다. 강. 안도현 시인의 시편들을 쭉 보면 강을 소재나 또는 모티프로 한 작품들이 많이 있죠. 너에게로 가기 위해 강을 만들었다, 이런 작품들은 이미 교과서에도 실려 있고요. 그런데 이 안도현 시인이 4대강과 관련해서 많은 싸움을 해왔다는 것 아마 아실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엊그제 뉴스를 보다가 세종보를 개방한 이후 2년 지났나요? 1급수에 사는 물고기들이 돌아오고요. 흰수리 꼬리가 돌아오고요. 금개구리가 돌아오고요. 모래톱이 축구장 41개 넓이의 모래톱이 생겨나고 했답니다. 이런 상황인데 아직도 낙동강이든 영산강이든 금강의 다른 보들까지 제대로 열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하죠. 참 못된 사람들입니다. 안도현의 강이라는 작품을 읽으시면서 4대강의 운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긴 시입니다. 긴 시여서 한 년 한 년 읽으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강에 나갔을 때 강은 삐걱거렸다. 허리가 시큰하다 하였다. 나는 보았다. 강에 나갔을 때 통속한 굴삭기와 식탐 많은 덤프트럭이 오래오래 잘 늙은 강의 허리를 파먹기 시작하는 것을.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이 굴삭기와 트럭들이 오가면서 강을 파헤치고 다니던 것. 시인은 오래오래 잘 늙은 강의 허리를 파먹기 시작하는 것을 봤다고 얘기합니다. 강은 더 이상 흐르지 않게 되었고 흐르지 않자 엎드리게 되었고 엎드리자 강의 백가죽에서 4개의 발이 생겨났고 그리하여 개처럼 기어다니는 강이 되었다고 하였다. 내가 강에 나갔을 때는 저녁이었고 강은 어스름 속에서 컹컹 짖었다. 이 이연 상상도 참 재밌죠. 개처럼 기면서 컹컹 짖었답니다. 강이 생명을 살리는 강이 아니고 개가 되어서, 개들한테는 미안합니다만 개가 되어서 어떤 원망의 울음을 우는 것으로 읽어도 좋겠죠. 여러분들 나름대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빠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잃어버린 나는 지금이라도 보려고 한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한다. 강이여. 눈에 보이는 것에 눈이 멀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다 잃어버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총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공격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습격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바이러스들은 지구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전사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이후에 지구 환경이 얼마나 좋아지고 있는지 많은 보고서도 있지 않습니까? 벌써 가이아에게는, 지구에게는 참으로 오랜만에 찾아온 긴 휴식의 시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 지구의 입장에서 볼 때 인간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빠져서 자신의 삼철을 볼보지 않는 인간들이 얼마나 징글징글했겠습니까? 다음 년 읽어보겠습니다. 한 마리의 큰 물고기였지. 원래 너는 물살이라는 이름의 등 지느러미와 냇물이라는 이름의 꼬리 지느러미를 가진 아가미로 아가처럼 숨을 쉬고 비늘처럼 가지런한 물결이 반짝이는 퍼덕이며 세상을 끌고 가는 물고기였지. 강을 한 마리 물고기에 비유합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너를 구워 밥상에 올릴 때는 좋았어. 그때는 팬티도 입지 않고 물장구를 쳤지만 내 발목을 간지리는 모래무지를 손으로 움켜잡았지만 나도 어린 물고기가 되어 너의 속살을 파고들었지만
음모래로 온몸을 덮고 태양하고 눈을 맞추었지만 나는 너를 구워 밥상에 올릴 일이 없겠다. 강을 구워 밥상에 올린다는 말은 좀 이상하지만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죠. 강에서 사는 물고기들, 온갖 이 생명들이 또 우리의 먹을거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모래무지부터 시작해서 온갖 물고기들이, 가재들이 그랬겠죠? 이제는 더 이상 너를 구워 밥상에 올릴 일이 없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 앞에 서면 내 청춘의 울음도 뚝 멎었어. 울지 마라. 내가 대신 울어줄게 하고 내가 말했지. 나를 대신해서 내가 울어준다는 말은 이 세상의 눈물을 내가 모두 모아 바다로 간다는 뜻이었어. 얼마나 고마웠는지. 이 강은 우리에게 어떤 생명에 필요한 먹을거리만 제공했던 건 아니죠. 우리의 기억에, 그 풍요로운 그 기억의 뒷배경이 되어주기도 했고요. 또 우리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장소가 되기도 했고요.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추억의 장소가 되기도 하죠. 왜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추억들이 깃들어 있습니까? 이 강가에. 근데 그 강가를 멀쩡한 잘 늙은 이 강을 저렇게 파헤쳤으니 어찌 되겠습니까? 너는 강이므로 그냥 강으로 흐르고 싶다고 말했지. 너는 강이므로 강이 되어 살고 싶다고. 이 강의 절규, 강의 울부짖음들이 인간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 굴삭기와 덤프트럭을 동원한 저 돈에 환장한 이 자들에게는 강의 이런 절규가, 외침이 전혀 들리지 않았겠죠. 이 강의 울부짖음을 대변하는 게 바로 시인의 목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대강 공사가 한창일 때, 막바지로 치닫을 때 그걸 바라보는 시인의 처참한 심경 알 수 있겠죠. 이 시집이 2012년에 나왔다는 것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이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귀를 떼어낸 자들 덕분에 맞고 파내고 실어 나르고 맞고 파내고 실어 나르고 맞고 파내고 실어 나르고 맞고 파내고 실어 나르고 맞고 쌓고 높이 쌓고 맞고 쌓고 높이 쌓고 맞고 쌓고 높이 쌓고 맞고 쌓고 높이 쌓고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귀를 떼어낸 자들 덕분에, 이 덕분에 내가 하는 말을 듣고서는 귀를 다 떼는 그런 놈들 덕분에 맞고 파내고, 이 시어를 잘 보세요. 마구 막 파고 실어 나르고 쌓고 하는 것들이 보이죠. 이 쉼표를 자주 쓴 것도 그런 형식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인 것처럼 보이죠. 이 네가 하는 말을 듣고서는 귀를 막은 자들 덕분에 이런 처참한 공사판이 벌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마침내 강은 죽어가고 있다. 산맥들은 포기했다. 힘차게 뻗어내리다가 뜨거워진 발을 서늘한 강물에 담그고 식히는 이를. 외가리 아가씨는 외면했다. 하루 종일 시집갈 생각을 하며 물빛 거울을 들여다보는 이를. 콘크리트 때문에, 철근 때문에, 바퀴 자국 때문에, 중금속 때문에, 쓰레기 때문에, 우레탄 때문에, 아스팔트 때문에, 농경지 리모델링 때문에, 수변복합 레저파크 때문에 마침내 강은 죽어가고 있다.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 4대강 사업 이후에, 대사기 사업 이후에 강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주부 근처 갔을 때 그 무시무시한 장면들 지금 눈에 선합니다. 수변복합공원이라고 만들어놨는데 다 엉망진창이 돼버렸죠. 그리고 이 여름 되면은 그 날아드는 그 정체모를 분화방들 보십시오. 섬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모래톱이 드러났다니까 사막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대요.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지 모르겠습니다. 강물 속에 살던 이들이 등을 돌리리라. 별마다 별빛을 켜는 점등사가 이제 등을 돌리리라. 조약돌을 닦는 구두수성공 아저씨가 이제 등을 돌리리라. 다 등을 돌립니다.
강물 속에 살던 이들이 등을 다 돌렸었죠. 이 없애지 않으면은 볼을 다 철거하거나 다 개방하지 않으면은 다 등을 돌릴 겁니다. 그리고 밤마다 별빛을 켜는 점등사들, 어두운 그 하늘들, 캄캄한 하늘들도 다 별들도 등을 돌릴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죄악도를 닫는 구두수송공 아저씨, 강물들이죠. 다 등을 돌릴 것이다. 밤마다 별빛을 켜는 점등사란 말 이해 가십니까? 강물 위에 비치는 별빛들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강물에 비치는 별빛을 볼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맑은 강물이죠. 이게 점등사라고 표현했네요. 죄악도를 닫는 것도 강물들이죠. 이런 시를 읽다 보면 화가 나서 제대로 낭송을 못하겠습니다. 제 낭송이 아주 뛰어난데, 그렇죠? 좀 더 보겠습니다. 강변에 살던 이들이 떠나가리라. 수달 소년과 수달 소녀가 은밀히 동거하던 작은 집이 철거되리라. 물 위에 복사꽃 도배를 잘하는 복숭아나무 아줌마가 강제이주 당하리라. 물 위에 복사꽃 도배를 잘하는 복숭아나무 아줌마랍니다. 섬진강 물에 비치는 벚꽃 그늘들 상상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은 또 복숭아나무 그늘들 떠올려 보십시오. 물 그림자들. 그걸 두고 시인은 물 위에 복사꽃 도배를 잘하는 복숭아나무 아줌마가 강제이주 당하리라 라고 얘기를 했네요. 강이 죽고 강이 장례식이 끝나면 그 다음은 수염이 거뭇거뭇한 아가들이 유모차에 실려오고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기형적인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수염이 거뭇거뭇한 아가들이 유모차에 실려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은 자전거 탄 청춘들이 떨리지 않는 연애를 하러 오고, 그 다음은 전니가 돋은 노인들이 와서 앙앙 울 것이다. 밥 딜런의 노래라기보다는 우리 김광석이 부른 역이라는 노래, 한대수 선생이 불렀었죠. 역이라는 노래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거꾸로 됩니다. 이상해지는 거죠, 세상이. 전니가 돋은 노인들이 와서 앙앙 울을 것이다. 강이 죽고 강의 장례식이 끝나면. 기형적인 물고기들이 떠오르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말짱하던 물고기들이 숨을 못 쉬고 떠오르는 거 보십시오. 그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표정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마지막으로 불러보는 강이라 부르지만 다시는 강이라 부를 수 없는 강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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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이여. 마지막 쉼표를 하는 것 잘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옥맥에 울부짖어도 강이 돌아오기 어렵다라는 탄식의 소리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네, 이 강이라는 긴 시를 보느라 시간이 또 많이 지났습니다. 우리 피디님들 뭐라고 나무라지 마십시오. 좋은 시니까 우리 시가 있는 금요일을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겁니다. 네, 이 강이라는 시 다시 한번 찾아서 꼭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꼭 낭송하십시오. 그리고 그 의미들을 찬찬히 새겨보시면서 세종보를 연 후에 우리에게 돌아온 이 물고기들 보십시오. 이 물고기 이름이 흰 수마자라고 합니다. 1급수에만 자란대요. 흰 수마자고요. 옆에 흰꼬리 수리죠. 금개구리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많이 봤었죠. 금개구리가 사라지면 어때?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 옆에 이 드러난 모래톱들 보십시오. 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점등사가 불을 켜고 이 복숭아 나무 아줌마가 도배를 하고, 그죠? 그런 날이 찾아올 겁니다. 정치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투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새삼 깨닫게 되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안도연 시인의 시집 북항에서 몇 편 함께 읽었습니다. 조금 여유가 생기면 이 금강으로 산책을 나가봐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